전 세계 내연기관차의 비중은 전 세계 2025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신차 등록에서 내연기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6.7%가 구글 자료입니다. 하락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91.2%인데요. 전기차가 이것을 대체를 하고 있고, 전기차의 등장은 전 세계의 석유 부분을 자동차에서 더 이상 소비하지 않는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는 원자력을 통해 생산하거나 석탄을 통해 생산하거나 석유, 가스 이런 데를 통해 생산하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원자력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려고 저는 이 기술도 내놓고 있는데요.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위반은 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법을 위반해서 제품의 것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열댓 개 제 기술을 20몇 개 갖다 쓰면 고의성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재산 위반해서 만든 부분이 되어서 향후에 회사에 엄청난 크게 손실을 가져오거나 회사에 존폐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당장에는 귀에 들리지도 않겠지만 향후 제 기술을 외국에 팔았을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그만큼 법을 위반하시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신 만큼 손해를 많이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국에 팔면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게 제 기술을 개발했는데도 상대방이 이렇게 제 기술이라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제 진짜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이 아닌데 진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짜가 아닙니다. 뭐 이상한 거 있나요? 진짜 아니면 됐지. 전 세계 기준 2023년 기준 전기차는 전 세계 진짜 판매의 18%인데 이 비율이 저희 진짜 판매량의 2024년도는 1,700만 원 돌파. 그다음에 전 세계에 판매하는 국제에너지기구와 IEA는 2025년 전 세계 판매 자동차 4대 중에 한 대꼴이 25%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줄어든 만큼 석유를 이렇게 그만큼 덜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를 수소에너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석유나 가스의 위치는 더욱더 천연가스 위치는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중동도 앞으로 이렇게 석유 기술 발달과 더불어 수소가 가격이 엄청나게 싸게 나왔을 때 이렇게 그렇죠. 그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요. 경제 모든 제품을 석유만이 아니라 자급자족을 모든 제품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거나 웬만한 건 다 만들어야 되거나 수출로 간다는 거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겠습니다. 전세가 우리나라 같은 수출할 때 웬만한 기술로는 수출을 못 한다는 거죠. 기술 혁신이 한국에 맞게 있고 미국도 그래야 될 것으로 학원을 엄청나게 대기업 차원에서 만들어서 일반 기술자들을 기술을 언제 학교를 기다려요?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것만 배우고 특별한 기술을 익히는 건 대학교나 대학원생 돼야만 특별히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연구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해야 되는데요. 연구 동아리. 그래서 학원을 만들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필요한 경우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2년 내에 과학기술자들을 쏟아낼 수 있어요. 박사 아니더라도 석사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대학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학교는 나오면 기술 재교육을 통해서 빠르게 하지 언제 16년 기다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이렇게 대학교 4년 16년이 언제 기다려요? 네, 학원 만들어서 기존에 대학 나온 사람들 많아요. 잘린 사람도 많고 그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들을 다시 과학기술자로 탈바꿈 석박사 아니더라도 괜찮다 이거 그런 거는 그렇게 허울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실력을 갖춘 존재들을 양산하고 그들이 수많은 상품을 만들고 유통시킬 때 그 물건을 대기업에 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생존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누적 등록 차량 전기차는 세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2.9% 수준이고 내연기관차는 87.5%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부분의 차량은 이렇게 내연기관차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국이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의 점유율이 좀 낮지만 전기차 분야 전 세계 판매량 절반 이상 53.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약간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속도를 좀 둔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다. 자국 산업이 무너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연기관차의 부분도 제가 관련된 기술을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네네. 제 기술을 쓰지 마세요. 2025년 기준에서 2024년도에 중국은 전기차를 1,100만 대, 자국 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총 3,000 몇백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중국이 2024년도에 600 몇십만, 640만 대인가 몇 개 그 전기차 일반 차를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향후 1년, 2년 내에 몇백만 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났겠죠. 올해는 아직 쉽게가 안 나왔는데요. 중국의 자동차 수출 2020년 중국 자동차 수출 대수는 상반기 기준에서 300만 대, 전년 동기 10.4% 증가해요. 중국 차는 이제 싼 차가 아니에요. 디자인도 화려하고 되게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승한 사람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확대가 된 것이죠. 저 어떤 이 중에 전기차 수출이 106만 대 같은데요. 전년 동기 75.2%가 성장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반기 가면은 작년보다도 훨씬 높은 600 몇십만 대니까 수출을 이룰 것으로 거의 700만 대를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면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인데 현대차라든지 유럽차 또는 한국차, 미국차도 직격탄을 그리고 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국이 다 파이를 가져가면 나머지 차는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연간 자동차 수출을 1,000만 대를, 우리나라는 400만 대 좀 넘거든요. 내수시장까지 700만 대를 좀 넘게 생산하고 있는데 내수시장도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중국의 전기차는 한국의 내수시장의 48%인가 9%인가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아보세요. 전기차가 중국에서 내수 판매 44%, 수출의 33%를 34%를 차지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중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를 볼게요. 2025년 중국 자동차 생산 연간 3,2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상반기 생산량은 1,562만 대를 돌파했다. 중국 자동차 공업회에 따라서 생산량은 정년 동기 비해서 12.5%, 중국은 14억이에요.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튼튼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전 세계로 밀어낸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웬만한 평준화되는 기술로는 좀 힘들 것이다, 생존이. 중국은 첨단 분야의 로봇과 배터리, 그다음에 군사 무기도 그렇겠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다음에 조선업까지도 세계 1위고요. 그래서 조선업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생산이 지금 이렇게 자동차 생산 해외로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한국과 일본의 유럽의 자동 수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판매가 안 되는 거고, 대규모 해고라든지 삼국의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기초가 되는 섬유산업까지 싸그리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전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모르고 유흥에만 이렇게 도박, 유흥, 쾌락, 섹스에 젖어 있으면 망하는 법이죠.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죠. 이렇게 눈 보고 이렇게 귀도 뜨고 항상 알고 대비를 하세요. 지금 회사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회장님이 엉뚱한 유흥에 빠져 계시면 어떻게 하지? 네, 좀 그렇겠죠. 네네. 향후 전망도 안 좋은데 제정신 차려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국 건설을 볼게요. 중국 건설도 이렇게 한국으로 전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2024년 기준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건설 시장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그래서 중국 건축그룹 유한공사 같은 국유기업과 완커그룹, 형다그룹이 대표적인데요. 매출 기준 건축그룹 유한공사는 매출 기준 세계 최대 건설사로 꼽히고 8개 장장사 100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한국의 건설업체들도 앞으로 향후 세종시 건설할 때도 중국 건설업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건설업체가 앞으로 직접 그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의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대기업조차도 굉장히 위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죠. 또 해외 수출할 때도 그만큼 우리가 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예전에는 중동 우리가 많이 수출했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의 조치,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서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한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나 중대재해법 같은 거는 문제가 있다는, 해외에서 그 사고가 발생을 해도 되게 대기업 총수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네, 이게 불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정치권의 어떤 전 세계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걸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한국의 장관이다 그러면 항공기사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죽으면 물러나야 되는 형사적인 책임을 갖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대재해법은 일단 오히려 지금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데서 뭐 문제는 없겠죠. 이것이 속히 철폐되기고 현실적인 이게 어떤 법으로 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가 어떤 정하는 어떤 안전관리 기준, 소방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업체에 맡겨서 그들이 감독하기 위해서 업무를 다했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원천적으로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뭐 기업 대표가 다 형사적 책임을 어떻게 다 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살해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건 사고를 신이 아닌 이상 막을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국 건설업체들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어떤 건설 공장을 걷는데 한국의 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짓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빠르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비용이 안 들어가고 미국에 빨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건설 시장 이 부분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건설 시장 규모는 2024년 1조 3천억 달러, 2032년 2조 2천억 달러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해외 건설 매출 규모에서도 미국과 스페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중국 건설 기업은 800개 이상의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을 중심으로 해 진출 기업서 매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국에도 진출할 거라는 거죠. 미국에도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이들은 다 1위예요. 이렇게 250위 안에 중국 건설사는 81개로 32.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주 규모는 전 세계의 24.6%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은 제로입니다. 한국이 옛날에는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제로예요. 기술 경쟁력조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향후 건설사를 가진 대기업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시달리거나 무너질 수 있는, 한국엔 저출산 고령화라서 그것도 주택 건설 수요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전의 재고, 아파트도 재고죠. 이런 상품들을 넘쳐나서, 특히 지방 부동산 넘쳐나서 한국의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저출산,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수가 필요 없죠. 이제는 뭐 1,000만 채가 필요했다면 100만 명밖에 없는 1,000만 채가 필요할까요?
네, 100만 원밖에 없으면 천만차가 나머지 빈집으로 남는데 재고도 넘치는 상황에서 신규 건설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1인 가구가 한국에 서울에만 40%, 그들은 큰 집이 필요 않을 수도 있고 없어요. 또 자금 여력도 크지도 않고 취직할 때도 변변치 않거나 큰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기업 취직 인구가 얼마나 돼서 그렇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저가 수주 탄탄한 정부 금융과 외교력으로 한국 견산사들의 주요 무대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다 이렇게 한국을 대신해 차지한 상황이에요. 한국의 어떤 정치권도 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지난해 K건설,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1조 달러를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니고 이건 잘못된 뉴스 같고요. 250개 전체 수연에 중국 건설사가 81개, 한국 건설은 11개에 그쳤다. 그래서 중국 건설사는 중국 국영 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서 국가가 막 나서니까 국가 차원에서 건설사를 만든다는 거죠. 싸게 많이 짓는 가격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한국의 건설사를 가진 데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매출을 좀 볼게요. 한국 건설들의 매출 규모는 삼성물산이 건설분이 18조 6,500억, 현대건설이 32조 7천억, 대우건설이 9조 4천억, GS건설이 12조 8,600억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설사를 가진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 매출 규모 1위입니다. 이런 물건을 계속 짓기를 원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한국에서는 좀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제품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이렇게 기존에 전축된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요가 경기가 활성화돼야지 그러죠. 돈이 있어야지 새 건물을 만들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다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것을 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실적 추이인데요. 현대건설이 일단 적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대비해서 적자 전환하고 대우건설도 적자 전환이고요. 현대 ENG도 적자 전환이고요. 그다음에 GS건설만 흑자 전환이라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다시 알아봐요. 포스코 ENC도 적자 전환 대규모로 롯데건설도 그렇고요. SK 에코플랜트도 적자 전환, HDC 현대산업개발도 별로 좋지 않아요. 다 적자 전환인데요. 삼성물산 건설 부분도 증감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10곳 중에 9곳의 영업 연간 이익이 감소했고 향후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 세종시는 이미 진출했었어요. 세종시 건설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건설사를 가진 데가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두 건설사 영업 손실폭이 조 단위를 넘어섰다라고 나옵니다. 포스코 ENC와 SK 에코플랜트도 현금 흐름이 악화돼요.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룹 차원에서 이것이 자금을 대야 될 텐데요. 그룹 차원의 자금력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를 먹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을 해서 국내에는 기댈 것이 없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해외도 중국이 다 쓸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도 좀 그래서 전문 분야 이렇게 한국의 전문 분야 한국의 기업체들 한국의 기업이 외국 가서 투자 미국이다 그러면 한국 건설사들이 가서 어느 정도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미국이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해서 향후 지금 투자조차도 상당히 어려울 투자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공장을 짓는데 신속히 짓는 거하고 투자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건설의 전문 분야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을 맞춰주지 못할 가능성이, 이렇게 되면 그들을 재교육시키고 하는데 투자가 엄청나게 늦어지리라. 공장을 짓는데 그냥 애를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10곳 중 9개 건설사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딱 짓고 그럼 빨리 가동을 하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의 대형 헤어 사업 손실이 인식된 모기업이 현대건설의 영업이 먼저 적자 전환했다. 건설사 앞으로 전망이 되게 캄캄해요. 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주식에서 떠날 수 있는, 한국 주식에 떠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미래 주식을 투자할 때 미래에서 한국의 자본이 떠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뜻이죠. 미국 내 자체의 어떤 금융의 부실이 2026년도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주식시장은 일반 개인이 들어가서 돈 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빨리 나오세요. 한국 건설사 중 매출 규모와 전반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되면 빚을 들여와야 되는데요. 좋겠어요? 전망이 좋지 않다 이 말씀이죠. 전년 대비 주시장에서 빠져나오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도 제한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방어할 만한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보적인 일이 현대건설 32조 쪽에 7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10.3% 에서 이 부분을 현대건설은 어느 정도 좀 하네요.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도 매출은 늘어난대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발리파판 정유공장 공사, 사우디 자프라 가스 플랜트 공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대규모 주요 현장에서 공기가 연장, 미국에도 투자할 때도 건설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손실을 많이 본다고. 투자도 잘하고 공장을 금방 가동해야 되는데 언제 미국 어떤 기술자들을 훈련해가지고 언제 공장 가동, 그들이 금방 익숙해지겠어요 기술을. 그리고 한국의 어떤 주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요 노하우 가르쳐 주겠어요? 건설하는 데서 해주지 않죠. 당연히 자기네들 미국을 위해 봉사할 일 있나? 그래서 인도네시아 공사, 사우디 공사 주현장에서 공기가 연장되고 추가 인건비 원가정에 대규모 적자가 돌아섰다고요. 그래서 공기가 늦어지면, 공장 건설 기간이 늦어지면 많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그런 조치를 미국이 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규모 적자가 최종 인식되면서 공장 건설이 늦어지니까 대규모 손실을 봤다 이거예요. 1조 5천억 육박은 빨리빨리 기술자들이 숙련된 기술을 확 만들고 딱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 그래서 포스코 ENC도 수익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그래서 2021년 연간 이익이 1,000억 원 넘게 증발을 했는데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9점. 한국 건설사도 그렇고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주식시장에 빠져나오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적자 전환한 현대차그룹 계열 두 건설의 메이저 건설사 최저 영업이익이 기록에 그래서 이렇게 10곳 중에 9곳이 지금 적자로 전환하거나 향후 전망이 안 좋죠. 내수시장은 특히 그렇고 이제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기술자를 많이 한국에서 나원을 만들어서 양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해외 기술자들을 양성할 만큼 그 나라 기술자들은 그 나라에서 양성하셔야죠. 그래서 그걸 봉사업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각 기업은 사익을, 그렇죠, 사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하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술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그걸 가르쳐 달라고 자체가 되게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기가 늦어질수록 숙련된 기술자들이 아닌 이상 공기가 늦어질수록 공장 건설도 늦어지고 그것을 건설을 맡은
그런데도 그 공장을 갖다 건설을 못해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을 보는 곳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치가 향후 되게 황당한 조치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네들 달러가 무너질 텐데 왜 동맹국들의 이렇게 어떤 무역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SK 플랜트, 에코플랜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렇게 61.3%, 1,828억 가까만 1,153억. 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투자를 해야 돼. 또 투자 여력이 없다는 거. 남의 돈 빌려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건설사를 가진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플랜트 0.3, 인프라 1.2, 위브레인 준력 분야에서 수익성이 나빠졌다. 대우건설도 영업이익이 4,030원. 아직은 1위, 영업이익이 나지만 향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1년째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39.2%, 2,593억이 줄어들어서 롯데건설이 영업이익이 아직은 1,631억 원, DL ENC가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국 건설사들은 직접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세종시에는 와서 건설을 했어요. 현대산업개발은 연간 매출이 16%는 늘어나 영업이익은 이게 감소했다. 앞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건설을 하려고 애를 쓸 텐데 그러려면 이렇게 국내 숙련된 기술자들이 가서 하지 누가 자기 기술 노하우를 가르쳐 주냐고요. 누가 전 세계가 미국에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자기들의 건설 노하우를 그래서 미국 기술자들에 가르쳐 주는 봉사업체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들의 기술은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하라는 거죠. 남의 기술을 이렇게 무단으로 전수받기로 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의 건설사들이 가서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봉사업체는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들의 건설 기술자들 또는 그들의 건설 기술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책임이 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남의 어떤 건설 노하우, 건설 기술을 가르쳐달라 얘기하고 봉사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접근 자세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향후 건설 쪽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이제 앞으로. 네네.